여러분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 특히 에스프레소를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독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 전통에 매우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우스갯말로 그 어떤 고문도 참던 이탈리아 스파이일지라도 커피에 물을 타거나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모습에 자백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전통을 깬다는 것은 모욕에 가까운 행위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쓰기만 한 에스프레소 원액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멋부리려고 그러는 거냐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화가 다른 두 나라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탈리아의 두 자매 때문이죠. 동생이 한국을 다녀온 뒤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한국에서 대체 뭘 배워온 거냐며 언니는 호통을 치지만 동생의 끈질긴 권유 끝에 한국을 다녀온 두 자매는 이탈리아에 돌아오자마자 들어간 카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지울리아예요.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28살 여자입니다. 제가 사는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석조 건물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마다 커피 향이 스며들어 있고 아침이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기계처럼 일어나서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어요. 원두를 갈고 템핑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종교적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그 진한 향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핸드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세수를 하기도 전에 무조건 에스프레소 한 잔이 먼저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여동생 에밀리아와 우리 단골 카페인 카페 센트랄레에 가기로 했어요. 이 카페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를로 아저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에밀리아는 3개월 전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어학연수를 핑계로 떠났다가 1년 만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시차 때문인 줄 알았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카를로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그 자리는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손을 들어 주문했어요. 에스프레소 2잔 주세요. 카를로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컵 2개가 우리 앞에 놓였고 저는 만족스럽게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아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바로 마셨을 텐데 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다리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꾸 목을 만지작거리면서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저는 궁금해서 물었지만 에밀리아는 그냥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거예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급기야 일어서서 카를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혹시 얼음물이랑 빈 컵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카를로 아저씨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친절하게 얼음이 든 물잔과 빈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더우니까 물 마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에밀리아가 자신의 에스프레소 컵을 들더니 주저없이 그 빈 컵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얼음물을 부어서 젓가락으로 휘휘 젓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의 대화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에밀리아는 그 이상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마신 것처럼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카를로 아저씨는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괜찮아. 이렇게 마시는 거야. 에밀리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에스프레소에 얼음물을 부어서 마시다니. 이게 말이 돼요? 너 미쳤어? 에스프레소를 왜 그렇게 마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마셔온 우리 가족의 전통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진정해.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거야. 아이스 뭐라고? 아메리카노? 한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커피야. 여름에 이렇게 마시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에스프레소에 모욕을 준 거야? 이건 이탈리아에 대한 모독이라고. 에밀리아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평소에 순하던 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언니가 너무 편견이 심한 거야.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카페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우리를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카를로 아저씨가 우리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카를로 아저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50년 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온 분이었는데 에밀리아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건 커피에 대한 모독이야. 갑자기 왜 그래? 여긴 이탈리아야. 카를로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그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체성 같은 거였거든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나갈게요. 저는 황급히 사과하며 에밀리아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에밀리아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언니, 왜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 결국 저는 에밀리아를 방강제로 끌고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카를로 아저씨가 뭔가 계속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에밀리아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너 정말 한국에서 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에밀리아는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 것뿐이야.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개월 전만 해도 우리와 똑같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던 아이였는데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동생의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음료를 배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 우리 전통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료를 마실 때의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에밀리아가 에스프레소에 얼음물을 부어서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카페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에밀리아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집 안 분위기도 어색했고 에밀리아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자꾸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고 평소라면 수다스럽던 우리 집이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요일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축구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시고 어머니는 올리브와 치즈, 프로슈토를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아 가져오셨어요. 저와 에밀리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요. 평소라면 에밀리아도 함께 응원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밀리아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축구 관련 사이트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리그가 아닌 다른 걸 찾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아가 혼자 중얼거리며 뭔가를 찾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라면 TV 앞에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응원했을 텐데 완전히 딴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눈치를 채셨는지 에밀리아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에밀리아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마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토트넘 호스퍼라는 영국 팀의 경기 일정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에밀리아가 그 팀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경기 시간을 확인한 에밀리아는 시계를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떨고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집중력 없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중독자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에밀리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제 목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우리 쪽을 돌아보셨고 TV에서는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에밀리아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표정에는 약간의 반항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동생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쏟아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충격은 배달 시스템이었다고 했어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서 앱을 켰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뜨끈뜨끈한 치킨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소스와 함께 완벽하게 포장되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치킨뿐만 아니라 김밥, 족발, 찜닭,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언제든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앱에서 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예상 도착 시간도 정확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놀라움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이 2분 간격으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진다는 것이었어요.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안전하고 환승도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 버스는 시간표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여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필요한 건 언제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동네는 해가 지면 상당히 조용해지거든요. 네 번째는 서비스의 속도였습니다. 은행 업무, 관공서 일처리,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몇 분 안에 끝나는 일들이 이탈리아에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밀리아는 그 효율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친절함을 이야기했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끝까지 도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 따뜻함이 에밀리아에게는 큰 감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점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의 얼굴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 TV에서 토트넘 경기 중계가 시작되었어요. 에밀리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리모컨을 잡고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의하셨지만 에밀리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화면에 손흥민이 나오자 에밀리아는 정말 신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축구에 별 관심 없던 동생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중독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진짜 한국에 중독된 것 같아. 에밀리아가 저를 돌아보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아니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때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아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함께 한국에 가보자고, 딱 한 번만 가보자고 부탁했어요. 직접 봐야 이해할 거라고,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우월감도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 가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을 보고 나서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면 에밀리아도 이런 얘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의 진짜 품격을 에밀리아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편리해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깊이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했어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에밀리아의 환상을 깨뜨려주고 다시 이탈리아의 좋은 점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고정관념과 자존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숴놓을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7월 말의 한여름이었는데 바깥 날씨는 정말 찜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은 완벽하게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이탈리아의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목적지가 분명해 보였고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판들도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바닥에까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서 길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항철도 매표소로 향했어요.
티켓을 사는 과정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기계에서 몇 번 터치하니까 바로 표가 나왔고, 심지어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 서비스도 완벽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신기하면서도 약간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모든 건물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삭막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환승이 정말 편리했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두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 2시쯤 되었어요. 에밀리아가 근처 편의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이탈리아의 작은 상점들을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건 물론이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신선한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 속옷까지 팔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핫푸드 코너였습니다. 갓 만든 음식들이 눈에 잘 보이게 신선칸에 보관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편의성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음료 코너였어요. 냉장고 한 면이 통째로 커피 음료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작은 캔부터 시작해서 1리터짜리 대용량까지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정말 물 대신 검은 국물을 마시는 거야? 에밀리아가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차가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거의 국민 음료 수준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첫날 저녁에는 에밀리아가 자랑하던 배달 시스템을 체험해봤어요.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김이 나는 뜨끈뜨끈한 상태로 말이에요. 포장도 정말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고 각종 소스와 피클까지 함께 왔어요. 맛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아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 갔어요. 지하철역에서부터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져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역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와서 전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명동 거리는 정말 사람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정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장이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투명한 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1리터는 되어 보이는 큰 컵에 얼음과 검은 액체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 컵을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저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거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에밀리아가 웃으면서 설명해줬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름엔 더위를 식혀주고 카페인으로 활력을 주고 무엇보다 시원한 맛이 중독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하면서 겨울에 아무리 눈이 내려도 맨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닐 정도로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에밀리아가 김밥 천국이라는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김밥과 간단한 한식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했고 맛도 괜찮았어요. 특히 김밥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더위가 정말 심했어요. 7월 말 서울의 습한 더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에밀리아가 근처 카페에서 잠깐 쉬어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정말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켜져 있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정말 다양한 커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이스로 되어 있었어요. 언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칠 전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 더위에는 뭔가 차가운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마셔볼게.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모든 연령대였어요. 음료가 나왔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컵이 정말 컸고 얼음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검은 액체 위로는 하얀 거품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빨대를 꽂고 한 모금 마셔봤는데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깊은 커피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목 넘김이 정말 시원했어요. 쓴맛은 있었지만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위에 지친 몸을 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정말 맛있었어요. 에밀리아가 제 표정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마셨어요. 반 정도 마시고 나니 몸이 정말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효과인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다시 거리를 걸어 다녔는데 이상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에밀리아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먼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언니,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아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한국 생활이 정말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버스도 정말 정시에 와서 놀랐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야시장에 가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고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었어요. 안전하다는 에밀리아의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돌아다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골목골목마다 CCTV가 있었고 편의점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서 밝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키오스크를 이용한 민원 처리였어요. 구청에서 간단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기계에서 몇 번 터치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일이 여기서는 5분 만에 끝났어요.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았고 더운 날씨에도 그 시원한 맛이 그리워졌어요. 배달 음식의 편리함에도 익숙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의 정확한 시간표에도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모르는 분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셨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도 끝까지 도우려고 애써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이상하고 기계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빠른 속도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살고 싶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날 때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어요. 공항 카페에서 1리터짜리 대용량으로 주문했는데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에밀리아는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비행기가 밀라노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 고향,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온 건데 왠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느리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움직임도, 시설 운영도, 심지어 교통편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인스턴트 아이스 아메리카노 봉지를 몇 개를 발견했어요. 에밀리아가 몰래 제 가방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 맛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 진한 향과 쓴맛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자꾸 차가운 음료가 생각났습니다. 에밀리아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마다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자꾸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차가운 음료를 찾았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지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한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카페 센트랄레에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카를로 아저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계셨고 단골 손님들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마 지난번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를로 아저씨가 다가와서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에스프레소 2잔을 주문했어요. 아저씨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작은 컵 2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너무 진하고 뜨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조용히 손을 들어 카를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다가오자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얼음물 2잔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를로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손님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컵도 2개만요. 카를로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얼음물과 빈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군. 에밀리아가 제 눈을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자신의 에스프레소를 빈 컵에 부었습니다. 얼음물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주니 익숙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완성되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그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에밀리아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를로 아저씨가 다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얘들아,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전통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에밀리아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꼭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밀리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를로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나 봅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중요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언니, 솔직히 어때? 이탈리아로 돌아온 기분이?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응. 뭔가 답답해. 모든 게 너무 느리고 불편해 보여. 그치? 나도 그래. 한국에서는 뭐든 빨리빨리 되는데 여기서는 기다려야 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언니, 나 다시 한국 가고 싶어. 이번에는 정말로. 에밀리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립다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훨씬 편하고 자유로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리어 계획, 비자 문제,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으로 가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에밀리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언니가 먼저 말해줄 줄은 몰랐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곳이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약속했어요. 6개월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카를로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정말 한국 간다는 거야? 네, 아저씨. 저희에게는 그곳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가끔 편지라도 써라. 그리고 여기서 배운 진짜 커피 맛도 잊지 말고.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화를 내시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익숙한 거리를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에서 인스턴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꺼내서 만들어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마셨던 그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한국 취업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정말로 커리어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회사들의 이력서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카페 센트럴레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마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젊은 손님들이 우리를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에스프레소에 얼음물을 넣는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가끔 믿음은 깨져야 더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집스럽게 지키려던 전통과 편견들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중견기업의 계약직을 따내고 동생과 함께 한국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침마다 에스프레소를 물에 타는 행동을 보실 때마다 고개를 저으시지만 미소는 변함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주시고 한국으로 자신들도 놀러 갈 테니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사실 저희 자매는 마을에서 별난 자매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희를 응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또 많이 부딪히고 많이 배울게요. 저희 자매의 새로운 도전 응원해주세요.